안녕하세요. 파산관진 홍인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인 파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법인 파산 절차 개간을 마쳤고요. 오늘은 두 번째 파산 총칙입니다. 파산 총칙에는 총 5가지의 절로 구정되어 있는데 파산 절차의 목적, 외국인의 지위, 송달 및 공고, 즉시항고, 사건 기록의 열람 등 이미 뭐 개인 파산이나 개인 회생을 한번 쭉 보신 분들은 아마 별 어려움 없이 지나갈 수 있을 겁니다. 자, 먼저 법인 파산 절차의 목적. 파산 절차의 목적은 현행법은 구회사정리법, 구하위법, 구파산법, 구채무자회생법을 한 개의 법률로 통합하면서 총칙편에 현행법의 목적을 나타내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런 법 체계를 판덱텐 체계라고 하죠. 독일에서 총칙이 있고 이제 각칙이 있는 걸 로마법에서 유래됐죠. 판덱텐. 이 규정에 의하면 파산 절차에 관한 법의 목적은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 배당하는 것, 즉 경제적 파탄 상태에 있는 채무자의 총재산을 강제적으로 관리한가하여 전체 채권자에게 공평한 분배 변제를 하는 것입니다. 파산 절차는 집단적 포괄적 강제 집행 절차의 성격을 가집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지금 파산이라고 용어를 쓰잖아. 이거는 법인 파산, 개인 파산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따로 법인 파산, 개인 파산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파산 절차에 총칙이 있습니다. 다만 개인 파산에서는 면책 절차가 따로 규정되어 있으니까 면책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간이 파산, 5억 원 이하의 재산에 대해서는 간이 파산에 대한 특칙이 있는 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파산은 법인과 개인 절차는 동일하다. 그런데 법인은 파산 선고로 인하여 해산하므로 법인인 채무자는 엄격한 청산 절차인 파산 절차를 통하여 해체 청산이 마무리되어야 하겠죠. 따라서 법인인 채무자에 대해서는 파산 절차를 통하여 법인이 해체 청산이 이루어지고 전체 채권자에 대해 채무자의 총재산을 공평하게 분배 변제하는 것은 청산의 일환으로 행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파산 절차에서 외국인의 지위는 어떤가요? 내외국인 평등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외국인을 차별하지 않는 내외국인 평등주의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법에 구회사정리법 3조가 상호주의에 제한 없는 내외국인 평등의 원칙을 취하고 있음에 반하여 구파산법 제2조는 본국법에 의하여 한국인 또는 한국법인과 동일한 지위를 가지는 때에 한한다는 단서정을 두어 이른바 상호주의를 조건으로 한 평등주의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호주의가 반드시 자국민 채권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는 비판이 있었고 파산 절차를 국제적으로 조화시킬 필요성도 생겨 현행법은 구파산법과는 달리 파산 절차의 상호주의를 폐지함으로써 내외국인 완전 평등주의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편주의가 채택하고 있습니다. 구파산법 3조는 파산 선고의 국제적 효력과 관련하여 속죄주의를 취하여 내국 파산의 대외적 효력 및 외국 파산의 대내적 효력을 모두 부정하였으나 현행법은 내외국의 학설과 다자간 조약이 일치하여 보편주의를 향하는 가는 추세에 맞춰 속죄주의를 폐지하였습니다. 따라서 파산의 효력은 절차 개시국뿐만 아니라 외국에 있는 채무자의 재산에도 미칩니다. 물론 타국이 그 효력을 승인할 것이 여부는 별도의 문제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송달 및 공고. 송달 및 송달에 가늠하는 공고. 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은 직권으로 송달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을 하여야 하는 경우 송달하여야 하는 장소를 알기 어렵거나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는 공고로서 송달을 가름할 수 있으나 법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때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사유로는 파산 절차의 진행이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때가 있습니다.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존재하는 파산 절차의 특성상 송달을 시도하였으나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에 계속하여 송달을 시도하게 되면 파산 절차의 진행이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으므로 공고로서 송달을 가름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파산 채권자에 대한 배당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에서 국내에 송달받을 수 있는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해외 소재 파산 채권자에 대한 송달 역시 위 사유에 해당하는 것과 공고로서 송달을 가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공고. 공고의 방법은 관보회의 개재 또는 대법원 규칙이 정한 방법에 의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규칙은 공고에 관한 사무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서 공고의 방법으로 법원이 지정하는 일간신문의 개재, 두 번째, 전자통신 매체를 이용한 공고 중 어느 하나를 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법제 9조 1항의 규정에 따른 공고를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적당한 방법으로 공고사항의 요지만을 공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법원 사무관 등은 공고한 날짜와 방법을 기록에 표시해야 됩니다. 실무상으로는 이게 중요하죠. 절차 비용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고 절차의 신속을 위하여 공고사항을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 서비스 중 공고란에 있는 회생파산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이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대규모 회사에 대한 파산 사건 등 재판의 내용을 일반적으로 알릴 필요성이 크고 절차 비용이 큰 부담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여 공고하는 방식을 여전히 이용될 수 있습니다. 공고의 효력 발생 시기. 법 제9조 1항의 규정한 공고는 관보에 게재된 날의 다음 날 또는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 0시에 그 효력이 생깁니다. 이와 같이 공고가 있는 때에는 모든 관계인에 대하여 그 재판이 고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공고의 방법은 법원이 지정하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식과 전자통신 매체를 이용한 공고 방식이 있으므로 공고의 효력은 일간신문에 게재된 날의 다음 날 또는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등에 공고가 있은 날이 다음 날에 생깁니다. 다 공고 및 송달을 모두 하여야 하는 경우. 법의 규정에 의해 공고 및 송달을 모두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송달은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할 수 있고 위 공고는 모든 관계인에 대해 송달의 효력이 있습니다. 공고 및 송달을 모두 하여야 하는 경우 송달할 장소를 모르는 데는 발송 송달이 불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송달 자체를 생략할 수는 없으므로 법 제11조 1항의 송달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공고로서 송달을 가름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즉시항고.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재판. 법은 모든 파산 절차에서 즉시항고의 대상이 되는 재판을 한정하여 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3조 1항에. 따라서 파산 절차에서 어떤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지는 해당 조문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총칙 제1편에서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따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는 1. 사건 기록의 열람 등 불허가 결정. 2. 파산관제인의 보수 및 특별 보상금 결정. 3. 파산재단의 관리 또는 한가에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한 비용 상환 및 보상금 지급 결정. 파산 절차에서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따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는 3편에서요. 파산 신청에 관한 재판. 파산 선고와 동시하는 파산 폐지의 결정. 세 번째. 파산 선고를 받은 채무자 또는 채무자의 이사 등이 구인을 명하는 결정. 4. 파산 선고 전의 보전 처분과 그 처분을 변경하나 취소하는 결정. 5. 법인의 이사 등의 재산에 대한 보전 처분과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결정. 파산관제인 해임 결정, 채권자 집회 결의 집행금지 결정, 감사위원회 해임에 관한 재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면제 여부 및 그 범위를 정하는 결정, 배당표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11. 파산관제인이 추가 배당을 한 후 작성한 계산보고서에 대한 인가 결정, 12. 채무자의 이의를 추후 보완하기 위한 원상회복 신청에 관한 재판, 13. 동의에 의한 파산 폐지 신청에 관한 재판, 14. 파산 선고 후 비용 부족을 인한 파산 폐지 신청에 관한 재판 및 파산 폐지 결정, 15. 면책 신청이 각하 또는 기각 결정, 16. 면책 여부에 관한 결정, 17. 면책 취소에 관한 결정, 18. 복권 신청에 관한 결정이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이걸 읽는 게 용어에 익숙해지라고 읽습니다. 국제도산편 5편에서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따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는 1. 외국 도산 절차의 승인 신청에 관한 결정, 2. 승인 전 명령 및 그 처분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결정, 3. 외국 도산 절차에 대한 지원을 위한 결정 및 그 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결정, 지원 결정에 의해 중지된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 등 절차의 취소를 명하는 결정, 4. 국내 도산 절차와 외국 도산 절차의 동시 진행과 관련된 지원 결정 및 이를 변경 또는 취소하는 결정,
5. 복수의 외국 도산 절차 중 주된 외국 도산 절차를 정하는 결정, 그 지원 결정 및 이를 변경하는 결정, 주된 외국 도산 절차를 변경하는 결정이 있습니다. 즉시 항고권자는 법률상 재판에 대해서 이해관계를 가진 자입니다. 이해관계는 법률상 이해관계를 의미하죠. 사실상 또는 간접적 이해관계로는 충분하지 않고 해당 재판에 의하여 법률상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는지 아닌지를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대법원 판례는, 대법원 결정은 설시하고 있습니다. 3. 즉시항고 기간. 즉시항고는 재판이 공고가 있는 때는 공고가 있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실무에서는 이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봅니다. 법원이 재판을 공고해야 하는데도 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공고가 있기 전에 즉시항고를 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공고를 하지 않는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는 재판이 송단될 날부터 1주 내에 하여야 하고, 그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공고와 송단이 모두 이뤄진 경우 공고를 기준으로 항고기간을 기산합니다. 즉시항고의 방법 효과. 즉시항고장은 원재판 법원에 제출합니다. 이건 중요하죠. 법 14조는 서면에 의한 불복 신청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시항고는 원칙적으로 원재판이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있으나 파산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즉시항고가 집행정지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는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재판 중 즉시항고가 집행정지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는 특별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는 파산 신청에 관한 재판, 두 번째, 파산 선고가 동시하는 파산 폐지의 결정, 파산 선고 전의 보전 처분과 그 처분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결정 쭉 있습니다. 이거는 굳이 안 읽겠습니다. 한편 채권자 집행 결의의 집행금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즉시항고가 집행정지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는 특별 규정이 없으나 성질상 집행정지 효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이거는 해석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시항고의 절차. 원재판을 한 법원은 즉시항고를 접수한 경우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는 제도의 고안에 의하여 재판을 경정하여야 하고, 항고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법원 사무관 등 기록을 항고법원에 송부합니다. 사건 기록의 열람 등. 1. 내용. 이해관계인은 법원의 사건 기록, 문서 그 밖의 물건을 포함한다 열람 복사, 재판서 조서의 정본,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 또는 사건에 관한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28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개인회생을 공부할 때 이걸 쭉 있었죠. 그 똑같은 조항이. 사건 기록 중 녹음 테이프 또는 비디오 테이프에 관해서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이항의 신청인 때 법원이 그 복제해준다 그랬죠. 복제를 허용할 수 있고요. 법 제28조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재판기록 열람 복사 규칙과 재판기록 열람 복사 애교 및 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 예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청구권자는 사건 기록 등의 열람 복사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당해 사건의 이해관계인입니다. 법률상 이해관계, 즉 파산 절차에 의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자기 사법상 또는 공법상의 권리 내지 법률적 이익에 영향을 받는 자를 의미하고, 단순히 사실상 또는 경제적 이익을 영향을 받는 데 불과한 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다는 점은 신청인이 신청 당시 소명해야 합니다. 채무자, 파산채권자, 파산관제인을 비롯한 재단채권자나 별채권자도 포함된다고 해석되나, 채무자의 단순한 거래처 내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매수인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법인 파산부터는 파산 절차는 저희가 이제 본령이니까 시간이 걸리더라도 각주를 한번 꼼꼼하게 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 제가 넘어갔는데요. 파산에서는 이 각주가 되게 중요합니다. 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6 하합 58 보스코 산업주식회사에서 파산 선고 당시 이사의 열람, 등사 신청을 허가한 선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사가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건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이사가 이사의 결의를 얻어서 파산 신청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반대하는 이사가 있을 수도 있죠. 근데 나중에 파산 신청을 했는데 신청서라든가 이런 서류가 제대로 돼 있는지, 첨부 서류가 제대로 돼 있는지를 궁금할 수 있겠죠. 반대한 이사. 법원에다 이 법인이 땡땡 주식회사의 이사입니다 라고 이제 이해관계인을 소명을 해서 등사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채무자에 대한 파산 선고로 기존 이사와 채무자의 유임관계가 종료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비재산적 활동 범위, 예를 들어 회사의 조직법적 사단 활동에 관한 권한은 여전히 채무자의 기존 이사가 행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노동조합이 포함되는지에 관한 견해의 대립이 있습니다. 주주는 노동조합도 어떻게 보면 회사의 그 파산과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건 해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주주는 통상 파산 절차의 진행에 법적 이해관계가 없으므로 부정하는 것이 일본의 실무라고 합니다. 조회 파산법 91면. 그래서 채무자의 단순한 거래처 내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매수인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3. 열람복사 등 청구의 대상. 열람복사 등 청구의 대상은 법 및 규칙이 규정에 의해 법원에 제출된 사건기록, 법원이 작성한 재판서 조서 또는 사건에 관한 증명서입니다. 사건기록 중 녹음 테이프 또는 비디오 테이프에 관하여는 뭐 이런 것도 다 포함됩니다. 광디스크. 요즘은 다 뭐라 그러죠? USB, 그쵸? USB도 있을 수 있죠. 사건 기록 중 녹음 테이프 또는 비디오 테이프에 관하여는 법 28조 제1항의 열람 복사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때는 법원이 그 복제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물건들은 변경이 용이할 뿐 아니라 성질상 열람 복사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단지 복제만이 가능할 뿐입니다. 다만 이러한 물건에 대하여 서류 등을 열람시키는 것에 대응하여 당해 물건에 적합한 재생 장치를 이용하여 이를 재생하게 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지만 개인의 성에서는 안 된다 그랬죠. 법에서는 이런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열람 복사의 제한. 법원은 채무자의 사업 유지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에 현저한 손해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이 열람 복사, 정본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 또는 테이프 복제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사건에 관한 증명서의 교부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명서 교부 청구는 불허가할 수 없습니다. 열람 복사 등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법 28조 입법 취지에 비추어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28조 사항은 채무자의 사업 유지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채무자의 재산에 현저한 손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사업 유지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 재산에 현저한 손해를 줄 우려. 따라서 이와 같은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 및 현저한 손해를 줄 우려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열람 복사 등을 허용할 경우에는 채무자의 사업 유지 또는 재산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에 대해 법은 열람 복사 등의 제한이 가능한 문서를 법률로 규정하지 아니하여 다툼이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입법론으로 재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13. 참고로 한번 보겠습니다. 구파산법 시행 당시 열람 신청을 불허한 사례로는 첫째, 서류를 특정하지 않고 기록 전체, 자산 내역 등의 열람 신청을 한 경우 화의 폐지 결정의 확정으로 인한 직권 파산 선고 사건에서 존재하지 아니하는 파산 신청서의 열람을 구한 경우. 둘째, 이해관계인이 아닌 자가 열람 신청을 한 경우 파산 선고를 받은 주식회사의 주주가 이해관계인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었죠. 열람 신청 후 파산 선고 전에 파산 신청이 취하된 경우 등이 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14. 문서를 법률로 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툼이 발생할 여지 입법론. 일본 파산법 12조는 이해관계인이 그 열람 등을 함으로써 파산재단, 파산 절차 개시 전에는 채무자의 재산이 관리 또는 환가에 현저한 지장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경우 법원은 파산관제의 신청에 의하여 그 부분이 열람 등을 제한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열람 등의 제한이 가능한 문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허가문서. 파산관제인이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얻기 위하여 제출된 문서. 일본 파산법 36조. 부동산 임의매각 등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 행위에 관하여 제출된 문서. 일본 파산법 78조 제2항 93조 제3항. 보고문서. 파산관제인이 법정의 보고사항. 일본 파산법 157조 제1항 이외의 사항을 법원에 보고할 것을 지시받은 경우의 보고문서. 이런 거는 이제 제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도 이런 식으로 좀
입법을 해야 된다는 취지인 것 같아요. 또한 법제 28조 열람 등 신청권은 매우 광범위하고 남용의 가능성이 있어 제한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법제 28조 사항의 손해의 현저성 요건을 너무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위 규정에 의한 불허가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28조 5항에서 불허가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이 문서 또는 재판서, 조서의 일부인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이러한 경우에는 열람복사 청구 전체를 불허할 것은 아니고 그 내용을 검토하여 제한 사유가 있는 부분을 제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열람복사 등이 가능하다면 제한 사유가 없는 부분에 대한 열람복사 등을 허용해야 합니다. 요즘은 전자소송이기 때문에 실제 저희 직원이 가서 50원을 내고 복사를 하지 않습니다. 법원에 위임장을 내고 열람 문서를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판사님이 결재를 해요. 허가하지 않을 것, 불허가 하는 것 빼고 나머지는 다 열람 허가 신청을 허용한 거는 이제 다운로드 받는 겁니다. 다운로드 받아서 이제 사무실에서 출력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좀 전자소송하기 때문에 좀 편한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유일하게 전자소송 도입되지 않는 게 이제 형사재판입니다. 그래서 형사재판은 아직도 이제 가서 복사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거를 형사재판만 복사가 허용되면 진짜 뭐 혁명적 변화죠. 컴퓨터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법원에서는 이제 그 인적사항 같은 거는 자체적인 어떤 처리를 하겠죠. 뭐 PDF라든가 어떤 이걸 변환을 하든지 해서 이제 직원들이 그런 것만 가리는 인력이 또 필요하겠죠. 상당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 문서 편집 아니면 그 옛날에는 이제 잉크를 다 발랐는데 아니면 그 포스트잇 같은 거 붙여서 복사를 했죠. 불편해져. 그래서 오늘은 일단 파산 총칙을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3장 파산 신청 접수부터 파산 선고까지의 절차. 사실은 계속 복습이죠. 이제는 개인 파산, 개인 회생에서 모든 절차, 우리가 도산 절차의 양대 산맥인 개인 파산과 개인 회생, 그다음에 이제 법인을 공부하는 겁니다. 이제는 법인 파산과 법인 회생, 그렇죠? 개인을 공부했으니까 이제 법인을 공부해야 되죠. 그럼 기본 절차의 흐름은 똑같다고 봐야죠. 뭐 복사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선고, 그 다음에 뭐 재단, 그렇죠? 그 속에서 차이 나는 것만 이제 특별하게 염두에 두고 나머지는 쭉 그냥 읽으면 돼요. 읽고 뭐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이해가 안 됐구나. 그 다음에 나중에 내가 어디에 뭐가 있는지만 알아도 되죠. 실무가들은. 우리가 수험생이 아니잖아요. 그쵸? 수험생은 오늘 이제 변호사 시험이 끝났죠. 5, 6, 7, 8, 9. 그쵸? 5일 걸렸는데 뭐 짜내야죠. 그냥 외우든지 뭐 어떻게든지 써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사례형도 마찬가지고 기록형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객관식 시험은 또 찍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 시험 공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쭉 마지막 절까지 한번 쭉 보고 그때 이제 어디 부분에 뭐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고, 뭐 학설이 나뉘는지 판례가 있는지, 그 다음에 일본은 어떤지, 그 다음에 현행법상의 해석론으로 허용되는 것과 부정된 거, 이런 거를 이제 정확하게 이제 위치만 알고 있으면 되죠. 없는 거는 이제 또 뭐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주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파산 절차의 목적에 대해서 총칙, 파산 절차의 총칙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